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양강 구도가 현실화된 분위기입니다. 두 후보 간의 프레임 전쟁도 시작이 됐는데요. 이준환 인천대 교수 그리고 이상희 세명대 교양학부 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문재인 안철수 후보 적폐라는 단어 지금 공방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상 이 프레임 전쟁이라는 것이 어쩌면은 작년 12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 탄핵안 통과가 되면서부터 이미 시작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물론 그 당시에는 문재인 후보를 제외한 절대 강자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프레임 전쟁이 되지 않았다 보입니다만 예. 그 탄핵안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소위 구도의 전개라는 것은 징벌적 구도의 저항하는 저항적 구도 이런 형태로 나타났었고 이것이 좀 달라졌었죠. 개헌대 호원으로 가는 분위기. 그러다가 지금 이제 3월달 접어들면서부터 시작해서 보수 진영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예. 그런 와중에서 안철수 후보가 양자의 구도, 양강의 구도로서 강자로 떠오르면서 이제 프레임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궁극적으로 지금 문재인 전 후보 쪽에서는 결국 안철수 후보가 올라오는 이 지지도의 세력, 확장력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적폐 세력과 연대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적폐 세력과 연대가 되면은 국민들이 이야기하는 소위 정권 교체는 연장이 될 수밖에 없는 정권 연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적폐로 이제 모는 것이고요.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문재인 후보 측에 대한 적폐 세력에 대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지금 패권 구도 양극단의 정치의 한 축이다라고 예. 해서 이렇게 프레임 전쟁으로 고착화시켜 가고 있는 그런 단계라 볼 수 있습니다. 예. 문 후보 측은 지금 원내 일당을 강조하면서 국정 안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안 후보 측은 대탕평내가 이런 해법을 내놓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구도를 짜는 거죠. 선거에서 이기려면 자기의 긍정적인 측면, 능력 이런 것들을 극대화하고 예. 상대방은 좀 고립시키는 것, 그걸로 이제 전선을 짜서 하는 것이 이제 프레임인데 예.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원내 제1당이고 예. 119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거에 정권을 운영해본 경험도 있고 예. 인적 자산도 풍부하다. 그래서 집권을 하면은 좀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한테 이제 설득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이에 비해서 뭐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열세에 있는 건 사실이죠. 예. 의석이 뭐 40개에 불과하고 이번에 39개 의석에서 의석이 하나 더 늘어서 40개가 됐죠. 그렇다 하더라도 원내에서는 뭐 1당, 2당, 3당, 4당쯤, 3당쯤 되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굉장히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하고 이러다 보니까 문재인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인재를 많이 영입을 하고 또 경험 있는 사람들, 새로운 인물들을 골고루 써서 과거 정부도 못했었던 대탕평 인사 이런 것들로 보완해 나가겠다. 예. 자기가 안정성 있고 또 그런 점에서 새로운 능력들을 과시하는 그래서 국민들한테 어필해서 좀 설득하면서 지지를 획득하려는 그런 그 전략인 것 같습니다. 소위 프레임 전쟁이 굉장히 사실 중요한데요. 예. 지금 적폐와 패권으로 양립되고 있습니다만 어쩌면 이제 적폐라는 부분들도 좀 문재인 후보 쪽에서 뭔가 전략적으로 판단을 뭔가 조금 미스한 부분도 없지 않나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드는데요. 예. 왜냐 그러면은 근본적으로 이것이 뭐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적폐라는 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일 먼저 사용한 얘기예요. 예. 이게 뭐냐 그러면은 원칙과 신뢰로 무장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4대 구조 개혁을 하기 위해서 적폐 청산을 이제 들고 나왔단 말입니다. 예. 그런 와중에서 자칫하면은 안철수 후보 쪽에 역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예. 또 대탕평을 이야기하고 또 안정된 의석을 이야기하는 이 구도의 전개 자체는 문재인 후보 쪽에서는 나는 이미 준비된 대통령이고 우리를 뽑아야만이 안정된 국정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이런 것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 반면에 안철수 후보 쪽의 입장에서는 대탕평을 이야기하는 것이 국가 지도자를 뽑는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이미지를 협소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즉 예. 문재인 대표의 입장에서는 준비된 대통령 후보의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는 있으나 예. 국정 지도자라 그러면 지금 양극단의 정치 폐해로 인해서 이렇게 혼란스러운 와중에 우리가 대탕평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대화합을 해야 된다라는 국정 지도자의 이미지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대탕평이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예. 점도 좀 간과할 수 없다라고 예.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후보는 그 안철수 후보와의 대결을 놓고
정권 교체와 정권 연장의 맞대결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반면에 안철수 후보는 과연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게 미래를 위해서 더 낫겠느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양강 구도로 가는 것도 굉장히 부담인데 예. 그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양자 대결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해 오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양자 대결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나 같이 연합해서만이 가능한 것으로 이제 문재인 후보는 해석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이 문재인 후보가 아닌 안철수 후보가 당선된다면 정권 교체의 의미가 없는 것이다. 보수의 정권의 연장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그것을 양강 구도로 가지 못하게 하거나 예. 양자 단일화 이렇게 가지 못하게끔 견제하는 동시에 성격을 규정하는 거죠. 예. 이에 비해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이제 패권 정치를 하는 것 아니겠느냐. 과거의 구태 정치의 연장으로 보고 따라서 자기에게 표를 준다면 더 나은 과거와 다른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고 더 나은 그 국가를 건설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이런 말을 하는 건데 예. 실제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권자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될 것이고 지금은 아무래도 안철수 후보가 제일 쓰고 싶은 말은 새정치라는 얘기일 거예요. 예. 근데 새정치라는 말을 과거 2, 3년 전에 4년, 5년 전에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 새정치 지난 4년의 의정 활동 동안에 뭘 했느냐 이런 데서 좀 공색하니까 그런 말 대신에 더 나은 대한민국이라든지 또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무능한 상속자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 지지율은 아주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은 38%대 35%, 3%포인트 차이입니다. 사실 안희정, 이재명 두 후보가 빠지면 그 표가 그 지지도가 문재인 후보로 갈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조금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은 안희정,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 중에 한 15% 정도가 안철수 후보 쪽으로 움직였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좀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예. 이런 것들 궁극적으로 뭐냐면 결국 외연성의 확장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해석이 좀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양강이든 양자든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 쪽이 양쪽이 다 기대해야 될 조건 자체가 외연성의 확장입니다. 그 외연성의 확장 중에 있어서 문재인 후보 쪽에 있어서는 당장 시급한 이재명 후보와 안희정 후보의 지지했던 그 지지 세력 이것을 얼마 정도 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이 부분이 실패로 좀 돌아갔었죠.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5% 정도가 오히려 그 안철수 후보 쪽으로 움직였다는 그런 보도를 근거로 본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것들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첫째 최근에 이제 이야기됐던 문재인 후보가 문자 폭탄에 대해서 양념 발언 이런 부분들과 그 다음에 경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경선 후보들에게 직접 전화를 한다든가 바로 만나서 협조를 당부하는 그런 일들이 없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어쩌면 문재인 후보가 가지고 있는 가벼운 속살을 그대로 드러냈었고 통합보다는 패권에 가까운 형태를 보이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결국 안희정과 이재명 시장 쪽을 지지했던 지지세력들이 안철수 후보 쪽으로 가게끔 만든 그런 동력으로 작용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예. 문재인 후보가 지난 5년 전에 48%를 득표를 했습니다. 예. 그때는 안철수 후보의 지지까지 합쳐서 48%였죠. 예. 지금은 안철수 후보가 경쟁자로 나와 있는 상황이고 아무리 예. 탄핵 국면으로 인해서 보수 쪽의 지지가 줄어들고 중도 또는 진보 쪽의 지지가 확장되는 객관적인 환경이 조성됐다고 하지만 예. 문재인 후보의 지지가 이 후보끼리 경선에서 끝나가지고 또는 후보 단일화를 해서 1+1이 2로 고스란히 간 경우가 없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과거 지난달까지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29%에서 34% 정도 수준이었는데 예. 지금 38%에서 40% 정도 나온다면 거의 지금 문재인 후보가 5년 사이에 확보할 수 있는 표는 지금 거의 다 가지고 있다. 예.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고 또 안철수 후보의 입장에서는 지난 5년 전에 처음 정치를 시작했을 때 예. 지지하는 층이 젊은
세대가 많았습니다. 예.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에서 지지를 많이 했고 예. 또 이념적으로는 진보 쪽에서 지지를 많이 했는데 지금 현재 5년이 지난 다음 이 2017년 4월 달의 시점에서는 50대, 60대가 지지를 하고 예. 20대, 30대는 또 지지를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 예. 또 지역적으로는 수도권도 좀 있지만 호남의 지지를 받고 있어요. 이념적으로는 보수에서 또 지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것을 확장성이라고 외연성이라고 해야 될 것이냐 예. 아니면 정체성이나 고정 지지층이 없다고 봐야 될 것이냐. 예. 저는 그런 점이 이런 통계 변화에 지지층의 변화에 좀 주목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뭐 교수님 지적에 상당히 일리 있는 지적이신데요. 근데 네. 이렇게 저는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쉽게 설명하자 그러면은 외연성의 확장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그러면 기존 고정 지지층 외에 다른 지지층들이 흡입하는 그런 상황을 이제 외연성 확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외연성 확대라는 것은 이념적인 기반 그리고 지역적인 기반 뭐 이런 것을 두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이념적 기반이라는 것은 안철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이념적 기반이 중도 보수 또는 진보적 보수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면에 문재인 후보가 가지고 있는 이념적 확장성이라는 것은 진보에 국한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보의 국한성, 그 경고성이 단단하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가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서 갑자기 우클릭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상당히 비판 여론이 쏠리기 마련이고 오히려 있던 지지층도 빠져나갈 우려가 있다. 그런 부분에서 이념의 확장성, 그 외연의 확장성에 있어서는 어쩌면은 안철수 후보가 더 여지를 많이 갖고 있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다. 소위 물독에 물이 찰 수 있는 여지가 좀 더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이고 결국 또 지역적인 어떤 확장성을 본다 그러면은 결국 호남과 경남입니다. 그래서 호남에 대한 반문 정서가 옛날과 같이 다시 도드라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지역적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하나만 더 덧붙여서 이야기 드린다 그러면은 그 외에는 확장성이라는 것이 문재인 후보가 지난 5년 전과는 달리 지금 현재 30%와 40% 초반에서 박스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것. 이 박스권의 유지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안정적이기도 하지만 외에는 확장성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정치적 환경의 유불리를 떠나서 정치적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굳건함을 보이고 있고 또 반면에 안철수 후보 쪽의 지지력은 굉장히 10% 이상 쪽의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 대선 가도에 있어서 두 후보가 양강 구도를 누가 우위를 점하느냐 이 부분도 가장 변수가 될 것이다. 그 갤럽 여론조사를 대구 경북 지역만 한정해서 보면은 안철수가 38%를 받고 있고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는 뭐 14, 15 이 정도란 말이에요. 대구 경북이 전통적인 보수 지역인데 그런 지역에서도 안철수 후보가 그 다른 후보들을 앞서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영남 또 TK 지역에서도 탄핵이라고 하는 대통령의 파면 상태라고 하는 데 대한 그 정서가 이런 여론조사에서 고스란히 드러난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수 정당 또는 구 새누리당의 지지를 지금 현재의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에서 흡수를 못하고 있고 그런 환경이 객관적으로 조성돼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서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전략적인 투표를 굉장히 하고 있는 것이다. 전략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거라고 보는 거지 보수가 파면됐다고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보수가 이 표가 집권을 해야 되는데 마땅히 표가 가서 그 사람들이 집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그 표가 최악의 후보로 가기보다는 차선의 후보로 이 지지가 쏠리는 그런 것이 이 갤럽의 여론조사로 표출된 것이 아니냐. 앞으로도 저는 대구 경북의 유권자들의 표심이나 지지율도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30여일 동안에 충분히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것이 이제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줄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봅니다. TK 지역은 이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를 전제로서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은 TKJ 정서는 보수 진영에 있어서 할머니의 사탕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잘못해도 사탕을 주고 뭐 잘해도 사탕을 주는 그러한 효과를 나타내는 할머니의 사탕 같은 것이 TK 정서가 보수 세력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좀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그럼 어쩌면은 홍준표 지사라든가 유승민 후보가
대구 출생이고 TK 연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가는 것이 당연히 하겠느냐 하지 않느냐는 그런 추론이 충분히 가능했습니다만은 이것이 안철수 후보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은 궁극적으로 TK 지역을 뒷받치고 있는 보수 세력의 위기감이 크게 작동한 것입니다. 예. 이것은 뭐냐 그러면은 문재인 후보가 최근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 그러면은 적폐 세력 청산을 위해서는 5년 임기도 짧다라는 형태의 뉘앙스를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보수의 결속이라는 것은 보수의 위기로 가는 것인데 보수의 위기라는 것은 어쩌면은 문재인 후보를 뽑게 되면은 TK 정서를 기반하고 있는 보수 세력의 위기를 오히려 자초하는 것이 아니냐. 예. 이런 실질적인 위기감이 확산이 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안으로 내가 찍는 표가 사표가 돼서는 안 된다. 죽은 표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될 수 있는 보수 성향을 갖고 있는 안철수 후보를 미는 것이 맞지 않겠냐. 이런 정서가 상당히 예. 결집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안철수 후보가 대구 경북에서 약진을 하다 보니까 그 홍준표 후보라든가 유승민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홍준표 지사의 입장으로서는 갈라치기가 필요한 거죠. 예. 어떤 갈라치기가 필요하냐 그러면은 대구에 있어서 나는 영남중학교를 나오고 영남고등학교를 나오고 대구 TK의 적통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표결을 주지 않는 것은 안철수에 대한 소위 착시 현상을 걷어가라 뭐 이런 것입니다. 예. 이 갈라치기를 해야 되고 그 갈라치기를 통해서 소위 일고 있는 안철수 후보 쪽의 밴드웨건 현상을 언더독 현상으로 다시 끄집어들이는 그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지금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당이 박지원 원내대표가 호남 출신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적 또는 정치적으로 갈라치기를 해서 본인의 TK 이미 적통임을 예. 이야기하려는 그러한 어떤 전략적 일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앞으로의 표심이 어떻게 움직일까도 관심인데요. 어떤 변수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민주당 경선이 끝난 다음에 그야말로 그 이재명 후보라든지 안희정 후보의 표가 다른 데로 가고 있는 것을 얼마나 다시 끌어올 것이냐. 예. 그것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이것을 위해서 당 내부의 통합도 기하고 있고 또 오늘 뭐 일부 보도를 봤더니 안희정 지사나 이재명 시장이 이제 지금 그 맡고 있는 직에서 물러나서 예. 공식적인 선거 운동에 참여할 수도 있다. 그래서 바람을 일으켜보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예. 그게 현실화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이 본격적인 검증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정책이나 인물이나 자질에 대한 검증 그리고 이 막말 이런 것들에 대한 검증 이런 것들 예. 세 번째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 영호남 지역 영남 유권자들의 전략적인 선택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한반도 주변 정세가 굉장히 어지럽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북핵을 둘러싼 그 안보 위기라고 할까 그런 것들도 마지막 30여일 동안에 유권자들의 표심을 움직일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지금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의 양강 구도가 되다 보니까 뭐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만 네거티브 전략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문재인 후보 아들에 대한 특혜 채용 논란을 제기하고 있고 또 과거 민정수석 시절에 노무현 전 대통령 사돈의 그 음주운전 사고 은폐 문제 계속 제기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네거티브와 흑색 선전을 좀 달리 봐야 되겠죠. 예. 네거티브는 어쩌면 있는 사실에 대해서 약점과 단점을 공격하는 그런 형태를 네거티브로 봐야 되는 것이고요. 흑색이라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사실을 가지고 사실인 양 호도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 흑색 선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예.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제기하고 있는 양 후보들 간의 그런 공방들 이런 것들은 당연히 검증적 절차를 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측면에서 이제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특히 초유의 대선 국면에 있어서 너무나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후보가 우리가 국민들이 충분히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후보의 자질을 알지 못하는 점 예. 이런 점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 쪽에서 들고 나오고 있는 아들에 대한 채용 문제 이런 부분들은 실제 안철수 후보 쪽에서 보면 청년층에 대한 지지력이 조금 약하다는 부분 예. 그다음에 이 상속의 구도로 또 몰고 가고 있는 점 이런 점과 좀 연계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안철수 후보는 문재인 후보라 상속자 구도로 지금 몰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배후에는 일종의 그 패권적 세력의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만 예. 이런 것들을 집요하게 공략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정유라 효과에 따른
청년층들의 지지도 변화, 예. 그리고 패권에 대한 변화까지도 연계시켜서 공격할 수 있는 효과적인 공격수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앞으로 상당한 강도로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겠나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문재인 후보 측은 강경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학술적인 논문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무조건 부인하면 그거는 최악의 영향을 준다. 예. 그리고 이것을 책임을 회피한다. 이것도 굉장히 그리고 이걸 막으려고 부인하고 그것도 굉장히 안 좋고 예. 제일 중요한 것은 인정할 건 빨리 인정하고 예. 사실의 확인으로 전환한 것이 제일 좋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공세적으로 지금 공격을 받았었던 것들은 사실을 확인해달라 선관위에다가 얘기도 하고 검증에 철저히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 같아요. 이와 동시에 이제 상대방에 대한 이제 검증에 대해서 날카로운 그 칼날도 좀 제기하고 있는 건데 예. 문재인 후보건 아니면 캠프에서건 안철수 후보에 대한 렌터카 문제라든가 예. 또 부인 김미경 교수에 대한 특채 예. 채용 문제. 과정에서 특혜가 있지 않았었느냐 이런 예. 것. 그다음에 뭐 조폭 사진도 같이 찍은 것이 나오고 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지금 이제 뭐 공격도 하고 예, 역공에 의문을 나선 제기한 거죠. 네. 예. 앞으로도 좀 이런 것이 국민들한테는 볼썽사나워 측면을 보일 수 있지만 피할 수 없는 검증의 일환의 그 과정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말씀하셨습니다만 안철수 후보에 대한 문제점들도 문재인 측에서 계속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 논란에 대해서 안 후보 측도 또 해명을 하고 있죠. 네, 안 후보 쪽에서는 특히 이제 조직폭력배와 사진을 찍은 문제, 이런 문제는 그냥 뭐 한마디로 가볍게 툭 치고 넘어가는 예. 그런 분위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뭐 사진을 찍다 보면은 선거라는 것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어울려서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데 예. 그걸 뭐 소위 말해서 명찰을 달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예. 측면에서 그걸 조직폭력배가 굳이 연관을 쉽게 본다는 그 점, 이런 부분들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예. 적극적으로 좀 대응하고 있다라고 예. 볼 수 있습니다. 예. 또 어제는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가 이런 그 네거티브 공방에 합류를 했습니다. 문 전 대표의 3D 발언, 흔히들 3D라고 합니다만은 이런 발언을 놓고 국정 책임자에게 무능은 죄악이다 이렇게 약간 좀 비약적인 말씀을까지 했는데 이런 발언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김종인 후보 지금 이제 출마를 선언했으니까 후보인데 예. 김종인 후보의 입장으로서는 사실은 이런 네거티브나 이런 좀 협소하고 지엽적인 문제에 이 관심을 이렇게 두기보다는 예. 지금 6명 자신을 포함해서 6명이나 되는 대통령 후보들 그리고 또 이 경선 과정에서의 문제점들 앞으로 한국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뭔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이 캠페인이 이 대선이 좀 한 단계 위로 올라가는 그런 네. 차원에서의 문제 제기를 하는데 오히려 집중하는 게 낫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이번에 이런 발언을 통해서 좀 느꼈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3D냐 3D냐에 대한 예. 부분 어쩌면 아주 지엽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 이 선거 국면에서는 중요한 단초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먼저 이제 3D냐 3D냐 이 부분은 이것이 한국말 하는 것이 좋으냐 영어를 하기 좋으냐 이런 표현보다도 문화라는 것이 오래 길들여지고 다듬어진 어떤 존재 양식을 문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든지 아니면 어떤 표현을 사용하든지 간에 예. 오래 길들여지고 익숙해져 있는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관습적이고 습관적이다라고 이제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정치적 지도자가 뽑는 그런 과정에서 과연 이런 문화적이고 습관적인 부분까지도 자칫하면 가볍게 던져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벼움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문재인 후보가 아니냐라는 것이 이제 김종인 후보 측의 공세에 대한 내명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그 더 이면을 보자면 더 재밌는 얘기가 있죠. 뭐냐 그러면은 김종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일종의 동병상련의 아픔을 좀 갖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왜냐 예. 그러면은 두 사람 다가 문재인 후보와 같이 하다가 빠져나온 사람이거든요. 예. 이 빠져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 김종인 후보가 어떤 역할을 할지 모르지만은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역할을 할 것이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네.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요. 즉 뭐냐면 섀도우 그룹을 형성할 수가 있다. 반문과 친문의 노골적인 형태가 아니더라도 네. 일종의 보이지 않는 반문 정서를 확장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것이 이현주 의원이 탈당을 해서 바로 김종인 쪽으로 가지 않고 안철수 후보 쪽으로 갖는 이런 부분들이 예. 어쩌면 문재인 후보가 그 섀도우 그룹, 섀도우 세력들에게 상당히 부담을 갖고 휘청거릴 수도 있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을 좀 예.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김종인 후보와 같이 국가적인 경륜도 갖추고 예. 오랜 그 학식도 갖춘 사람이라면 어떤 편을 들어주고 또 그것을 위해서 제3지대라고 해가지고 지난 수개월 동안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당도 들어 기웃거려보고 이렇게 해온 사람 과정들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누구 편을 또 들어준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의 정체가 도대체 뭔가 이 국가의 원로 중에 한 사람으로서 예. 대통령 선거를 출마해서 그런 데에다가 시간과 정력과 자금을 쓰는 것이 합당할 것이냐 예. 이런 국민들의 판단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진지하게 해왔으면은 아까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들한테 굉장히 효과적인 것일 텐데 예. 그렇지 않은 측면도 분명히 있다는 지적을 하고 예. 싶습니다. 김종인 후보의 대선 출마 자체를 별로 동의하시지는 않습니까? 아니요, 출마를 할 수 있죠. 예. 출마를 한 것도 환영하고 예. 또 제 생각에는 선거에 공탁금도 걸고 예. 선거 끝까지 할 거라고 안주를 할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예. 그러면 그 귀중한 시점에 예. 역사적인 사명을 좀 그리고 또 소명감이 있었다라고 하는 평가를 들을 만한 행적을 남겼으면 좋겠다라고 예.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뭐 선거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만은 이 네거티브 전략이 앞으로 계속 된다면 이런 게 과연 표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번 선거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없다는 점, 권한대행 예. 체제로 치러진다는 점, 그리고 제대로 된 정책 공약이 없다는 점, 예. 그리고 검증할 기회가 없다는 점. 이런 이제 세 가지가 없는 것이 이제 특색이라 볼 수가 있는데 짧은 만큼 검증에 대한 요구, 국민적인 니즈 이건 더 강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여기에 양강 구도를 형성시키는 것은 정책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후보에 대한 자질론, 예. 누가 도덕적으로 국가 지도자가 되기에 적합하냐 이 부분을 묻는 것이 더 강하기 때문에 예. 네거티브 공방은 더욱더 치열해질 걸로 봅니다. 예.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네거티브건 검증이건 굉장히 앞으로 30여일 동안에 계속 진행될 겁니다. 그런데 정말 국민들한테 정치 혐오감을 불어일으키고 또 이번 선거에서 선거와 이제 담을 쌓고 난 투표도 하는 생각이 없어졌어. 예. 정치인들 정말 다 싫어졌어.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하지 말고 예. 제발 좀 더 건설적인 결과로 이어지게끔 하는 과정이 좀 됐으면 좋겠다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 갤럽 여론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여론조사는 지난 4월 4일부터 6일 사이에 이루어진 여론조사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세 이상 전국에서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준환 인천대 교수 그리고 이상희 세명대 교양학부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